다문화와 관련한 뭐 강의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주변에서 결혼 이민자 여성이 됐든 난민이 됐든 이주 노동자가 됐든 관련한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없습니까? 예, 몇몇 분 손 드시네요. 그러면 혹시 주변에 다문화 가정의 자녀인 친구를 학교에서 만난 적이 있거나 뭐 학원이나 다른 곳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한 분 계신가요? 네. 그러면 대다수가 다문화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었지만 나는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이 어떻게 사는지는 잘 모른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실질적으로 만난 적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보기는 하지만 미디어가 일부만을 보여주기 때문에 때론 오히려 미디어가 우리의 편견을 또 가중화시키기도 하고 또 실상을 잘 보여주지 않을 때도 있지만 아주 끔찍한 사건이 있을 때만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주민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것은 파편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의료라는 관점에서 또 건강권과 관련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주민의 삶 전체를 이해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의료 현장에 나가셔서 만나야 될 사람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사회적 배경과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가셔야 그분들이 병에 걸렸을 때 또는 산재를 당했을 때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 때 좀 이해의 폭이 넓어지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공부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주민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얼마나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다문화 시대라고 얘기할 때 전체 국민의 10%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5%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 안산 같은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지역 그곳에서는 이주민 비율이 상당히 높아서 전국적으로 1위를 다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15%에 가깝습니다. 전체 인구가 70만인데 15%면 상당수가 이주민이 함께 하고 있고 주말이면 다문화 거리라고 불리는 원곡동에는 거의 90%의 사람들이 이주민들로 채워집니다.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110개국이 넘는 사람들이 안산에 거주하고 있고요. 그들이 먹고 쓰는 그런 소비에 필요한 그 자기 나라 출신의 사람들이 파는 음식과 레스토랑들이 아주 북적북적 거립니다. 고대의 안산병원의 고대병원을 가보시면 표지에 세 가지 주요 언어가 있습니다. 한국어는 기본이고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안산에 중국에서 오신 이주민들과 고려인이라고 소위 불리는 러시아어를 사용하시는 1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온 이주민들이 함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 진료에 있어서 그분들에게 좀 더 친절하게 방향 표시라든지 상담이라든지 가능할 수 있도록 통역 지원과 함께 병원에 필요한 표시 사항들도 그렇게 여러 언어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많은 이주민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학교는 통신문을 보낼 때 이제 그 언어로 번역해서 보내주기도 하고요. 원곡동에 있는 원곡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스마트 칠판이라 해서 자동 번역으로 언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현재까지 살아온 학교 환경에서 그렇게 이주민을 위해서 뭔가 변화되고 있는 모습들은 발견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한국 사회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의 그 구성을 보면 재외동포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중국동포, 조선족 이렇게 부르고 있는 재외동포 외에도 고려인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동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으시죠. 그리고 압도적으로 고용 현장, 그 근로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이주 노동자로 오신 분들이 비전문 취업 쪽으로 들어와 계시고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한국에서 있자고 하면은 뭐 그냥 일만 하고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다치기도 하고 뭐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 시간 동안 작년, 재작년 전까지는 이주민들이 모두가 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직장의료보험 가입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이나인 비전문 취업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직장의료 가입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5인 이하 사업장이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이어서 의무 가입이 아니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여러 일들이 터지죠. 한국에서 산재를 당한다든지 누군가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죽는지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건강의료보험 문제에 대해서 이제 또 많은 이야기가 나는데, 의료의 차원에서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권리가 이주민에게 있음을 유엔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도외시한 측면이 없잖아 있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은 한국에 들어온 이주민에 대해서 6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또 이나인이나 각각의 비자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의료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주민들이 건강의료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을 가지고 진료를 받는다는 악성 그런 왜곡된 그런 정보들에 의해서였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워낙 의료비가 비싼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건강보험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보험이 없다면 진료를 받고 진료비 외에 약을 탈 때 얼마 안 되는 돈을 지불하지만 그 건강보험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저렴하게 국가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진료도 받고 싼 값에 약도 타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 보면 굉장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권리라는 차원에서 이주민의 건강권을 지켜주기 위한 제도였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고, 지금 현재 지역의보 가입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건강보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이주민들을 끌어들였다고 봐야 됩니다. 냉혹하고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래서 직장의보를 가입시켰는데요. 그래서 흑자가 났죠. 이주민들이 특히 이주 노동자로 오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의료보험을 직장의보 가입으로 하면 훨씬 저렴하게 부담할 것을 지역가입자가 돼서 13만 원 이상 15만 원 이상 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은 아버지 밑에 있거나 가족 밑에 있음으로써 혜택을 보죠. 직접 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주민들은 각각의 3명의 가족이 있든 4명의 가족이 있든 각각의 사람들이 각각 따로 의료보험을 내야 됩니다. 그럼 한 집에 얼마나 내게 되겠습니까? 기본 13만 원만 해도 굉장히 많은 금액을 한국인들보다 많이 내게 되겠죠. 왜 이런 구조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이주민이 처한 현실입니다. 최근에도 고려인 출신의 영주권이 없는 한 분이 그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나는 부인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부인과 아들은 각각의 직장의보에 가입되어 있어서 의료보험을 내고 있는데 왜 나는 별도로 지역의보를 통해서 나만 15만 원 이상의 돈을 내야 되는가라는 불만을 엊그저께 들었습니다. 사실 그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많은 이주민들에게는 의료에서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데, 특히나 이렇게 비자 타입으로 자신의 체류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미등록의 경우, 흔히 여러분들은 불법 체류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아실 겁니다. 근데 그 미등록 이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고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고 의료비도 남들보다 더 많이 지출해야 되는데 지역의보도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건강보험 가입 조건 7가지 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좀 보시면 되고요. 사업주가 신고하면 자동으로 건강보험 처리되지만 사실 농업이주 노동자 같은 경우는 5인 이하의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서 쪼개기 사업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부인 명의로 따로
자식 명의로 따로, 그리고 본인 명의로 따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작은 사업장들이 쪼개져 있게 되죠. 그러면 5인 이하 사업장이 되니까 의무사항에서 빠지기 때문에 그것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지역의료로 가입하도록 6개월 이상 체류자에 대해서 하고, 또 이것을 강제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비자 체류 자격을 연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갱신을 할 때 의료보험이 체납되어 있으면 연장이 안 되는 걸로 조건을 걸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급여는 타고 돈은 또 본국에도 보내야 되고 어떻게 쓰다 보니까 내가 어려운 형편에 처해서 지역 의무를 못 내면 비자를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인들은 미납되면 어떻게 하세요? 압류 통지 뭐 날라오긴 해도 크게 걱정들 안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쫓겨날 일은 없잖아요. 그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비자로 있으신 분들은 추방의 위험을 무릅써야 하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내야 됩니다. 이 건강보험이 지역의료로 이주민들을 끌어들였을 때 많은 문제제기가 지역사회 안에서 또 이주민 관련한 단체에서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별로 부여되다 보니까 미등록 이주 아동인 한 아이가 고아원에서 자라고 있었는데, 그 고아원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가 고아원에서 등록된 존재가 되자 거기에서 이 아이에게 의료보험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지불해야 되는 게 13만 원이 넘었습니다. 네, 여러분 취업도 하지 못하는 초등학교 6학년이 그 돈을 어떻게 내죠? 그것 때문에 문제제기가 굉장히 많았고 아직 그 부분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주민들은 병원에 가기를 회피하거나 병원에 가는 것이 많은 비용이 들어서 두려움 속에서 자기의 질병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지역사회 안에는 미등록을 위한 관련한 지원단체들이 있거나 아니면 고대병원 같은 경우는 안에 이제 사회복지 프로그램 안에서 이주민을 지원하는 여러 정책들을 펴고 있어서 어려운 이주민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이주민들이 일하는 곳은 어떤 업종입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3D 업종이라고. 뭐예요?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곳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재를 당할 확률도 높습니다. 제가 이 활동을 거의 2000년부터 했으니까 25년 가까이 되는 동안 이주민들이 손가락을 잃는 거는 다반사고 팔을 잃는다든가 다리를 잃는다든가 몸이 끼어서 기계에 끼어서 사망한다든가 추락해서 사망한다든가 가까이는 아레셀 화재처럼 불이 나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고, 돼지 축사에 청소하다가 이제 돼지들이 쌓아놓은 오물 치우는 곳에서 질식사를 한다던가 또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노동자들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희가 90년대부터 이주 노동자를 한국 사회에 산업 분야에서 필요한 존재로 불러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왜 죽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죽었는지에 대한 통계를 잡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국노동보건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이주 노동자의 사망 사례의 93.6%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질병으로 이들이 사망하게 됐는지도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그 이주 노동자의 산재 사망에 대해서 특히나 갑자기 죽었을 때 그 갑자기 죽는 사인이 46.8%가 모른다고 하거든요. 네팔 노동자들이 모여서 시를 한 편 책으로 냈습니다. 각각의 시를 하나씩 썼는데요. 그 책의 이름은 여기는 기계의 도시란다라는 책입니다. 그 시집 안에는 네팔 노동자들이 자기의 한국에서의 삶을 시로 적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내가 자다가 눈을 뜰 수 있을지 내일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것을 심정으로 담은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아우 다행이다 내가 살아있네 라는 얘기를 하는 시입니다. 사실 네팔 이주 노동자들 중에 이제 갑자기 심장마비나 자다가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우리는 궁금해하지 않는 사이에 살고 있는 거죠. 왜?
그들은 한국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들을 산업 인력으로서만 보아왔기 때문에 인력의 손실로만 여길 뿐 그들의 삶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화성 아리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들어보셨죠? 뉴스에서. 화성에는 2차 전지를 만드는 공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전기자동차 충전 때문에 전지에 대해서 굉장히 요즘 핫하게 알고 계실 텐데, 지금 미국에서 전지공장 설립하다가 트럼프가 사람들 다 내쫓아서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수많은 한국인들을 쫓아내고 감금하고 그랬죠. 그리고 돌려보냈죠. 그러한 일들이 있는 그 전지와 관련된 공장이 화성의 아리셀 공장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고 있는 중에 전지에 불이 붙어서 폭발을 했어요. 대다수 사망자가 이주 노동자였습니다. 그런데 E9으로 들어온 이주 노동자들이 아니라 한국에 결혼하러 왔거나 동포이거나 이런 분들이었죠. 대다수가 자기의 몸에 어떤 흔적도 남기지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그것에 관한 재판이 지금도 진행 중이고 관련한 유족들의 싸움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그들은 비정규직이었고 늘 자주 바뀌는 인력사무소에 의해서 파견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화재가 났을지 전지는 소화기로 끌 수 없고 비상구로 탈출하기 위해서는 비밀번호를 알아야 했지만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회사에서 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문을 열고 도망칠 수도 없었고 화재에 대비한 안전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자기 목숨을 잃었고 그 아내의 목숨을 잃은 사람 중에는 친인척 관계도 있고 아내를 잃은 사람도 있고 사촌을 잃은 사람도 있고 자식을 잃은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주민이 처한 이주 노동자 정책과 안전관리의 구멍, 그리고 불안전 노동의 불법적 고용구조, 그리고 이주 노동자, 동포 노동자가 처한 바로 그런 현실입니다. 근로자 안전 보건 교육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산업안전, 산업재해 관련한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위험성 평가부터 시작해서 유해 위험 작업 환경 관리까지도 잘 되고 있을까? 고민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주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원인 중에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 어떤 우울과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다는 건데 그것이 어떤 원인으로부터 오고 있는지에 관한 촘촘한 조사도 없습니다. 우리는 또 최근에 뉴스에서 난 아주 끔찍한 사건도 있었는데 이주 노동자를 괴롭히는 일이 직장 내 폭력으로 상시적으로 또 일어나고 있는 현장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노동부가 좀 전담부서를 설치해서 좀 제대로 좀 관리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요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여전히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누구의 책임일까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간호사로 근무할 때 여러분들이 안전의 위협을 받는 상황들이 닥쳤다 그러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여러분 개인의 책임일까요? 아니면 병원의 책임일까요? 아니면 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구조의 책임일까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직장에 일하게 되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또 하나의 노동자가 돼서 간호사라는 아름다운 이름이지만 일을 하는 존재로서 많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안전은 누가 지키는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이주 노동자도 일하러 온 존재이긴 하지만 일하러 왔을 때 멀쩡했던 그 몸, 정신 그대로 자기의 삶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우리가 남의 목숨이라고 마음대로 부려먹고
마음대로 위험한 곳에 처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이러한 노동자의 사망 소식은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에게 높은 전기가 흐르는 일터에 보내면서도 절연장갑도 지급하지 않기도 합니다. 제가 만났던 농업 이주 노동자들은 한겨울에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쭈그리고 일함으로써 몸에 이상도 많이 생기지만 추운 겨울에 장갑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그렇게 하면 일의 속도가 느려져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추운 겨울날 우리 굉장히 대한민국이 막 더워졌다가 추워졌다가 이러죠. 그래서 막 포천에서 너무 추워가지고 막 영하 막 30도 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때도 있었죠. 체감 온도는 더 내려가기도 하고. 그런데 추운 곳에서 일하는 것도 싫은데 손이 꽁꽁 얼도록 일을 해야 하는 건 더 고통스럽겠죠. 그러니까 줄 수 있고 안전하게 할 수 있음에도 거부하는 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이번 여름 굉장히 더웠죠. 여러분들은 견딜만 하셨나요? 저는 솔직히 에어컨 밑에서 오래 있는 사무직이고 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이동할 때도 에어컨을 틀고 있어서 더위가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 않았지만 잠깐 사무실에 아무도 없을 때 출근했을 때 또는 차까지 이동하는 거리에서 그 더위가 너무 정말 짜증날 정도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폭염에 노동자들은 어떻습니까? 특히나 농사를 짓는 일에 또는 축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한테는 이 더위가 말도 못하는 고통이죠. 돼지들도 죽어가고 닭도 죽어가고 그런 와중에 공기조차 좋지 않은 곳에서 일을 한다든지 너무나 뜨거운 태양 아래 일을 하다가 쓰러진다든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온열 질환자라고 하죠. 그래서 관련해서 이런 매뉴얼들이 있습니다. 뭐 31도일 때 어떻게 하고 33도일 때 어떻게 하고 그리고 심지어 노동자에게 뭐가 있냐면 작업중지권을 요구할 권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업중지권은 뭐냐? 나는 지금 너무 날이 더워서 일을 할 수가 없다. 나 이러다 쓰러져 죽을 것 같다. 라고 할 때 노동자들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지만 그것조차도 사업주가 잘 들어주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러한 환경 속에서 노동자들은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는 것이죠. 숙소는 어떻습니까? 비닐하우스 안에 컨테이너, 깨끗하지 못한 곳, 또 어떤 분은 화장실이 없어서 한겨울에 땅을 파고 자기 볼일을 처리해야 한다던가 아니면 논두렁이 위에 세워져 있는 비닐하우스 속 컨테이너에 화장실이 없어서 논두렁이 위에 불조차 켜지지 않은 임시 화장실에서 볼일을 봐야 해서 밤이면 무서워서 나가지도 못한다는 그런 노동자부터 저는 그 현장에서 그들의 주거 환경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장 안에 굉장히 그 많은 화학약품을 다루는 공장 안에 컨테이너 기숙사여서 그 오염된 물질에 계속 노출되는 상황에 있기도 합니다. 제가 이 활동을 시작했던 2000년대 초에 한 태국 여성 노동자들 대여섯 명이 어느 날 갑자기 걸을 수 없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급히 병원에 입원시킨 저희 단체에서는 무슨 원인으로 이들이 갑자기 하반신 마비가 왔는가를 알아봤더니 작업장에서 안전한 것들을 어느 것도 주어지지 않은 채 화학약품을 다루기 위해서 그 화학약품으로 인해서 하반신 마비가 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들은 장기 치료를 통해서 하반신 마비에서 회복되었고 태국으로 무사히 돌아갔습니다. 그런 일에서 우리가 노동자들을 너무나 위험한 물질에 노출시키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동안 해왔던 거죠. 그때의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경우에 이제 작업장 안에서의 화학물질 다룬 데서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사실 여전히 많은 경우에 안전한 노동의 권리를 확보하지 못한 채 일을 하다가 숨지기도 합니다.
속행의 사건은 제가 현장에 직접 다녀가서 어떤 곳에서 이 여성이 지냈고 그 다음에 왜 갑자기 죽었는지 그리고 그때의 포천의 날씨는 어떠했는지 몸과 피부로 다 느끼고 왔습니다. 이 속행 씨는 원래 이제 많이 아파오는 어떤 증상들을 발견했지만 사실 이주 노동자들은 쉽게 병원에 가지 못합니다. 한 번 가면 고용주가 나 10만 원 깎을 거야. 하루 빠지면. 근데 그 10만 원이 아까워서 못 가게 되죠. 또는 그 당시만 해도 속행은 지역 후보를 막 가입해서 갈 수도 있었는데 계속 아프다고 하면 캄보디아로 돌아가라고 얘기할까 봐 또 참았습니다. 그러다가 병을 키웠고 그 추운 날 안타깝게도 기숙사에는 어떠한 난방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난방이 들어오지 않아서 다른 친구들은 다른 친구의 집으로 가서 자고 오겠다 하면서 주말이어서 다른 데 가서 잤는데 이 친구만 혼자 기숙사에 남아있다가 사망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법정 다툼을 지금까지 해왔고 2심에서 이것은 국가가 책임질 필요가 있다라는 판결을 최근에 받았습니다. 이주 노동자의 그리고 주가권은 또한 건강권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주 여성 가사 노동자가 이제 한국에 시범 사업으로 들어왔죠. 이주 여성 가사 노동에 관한 실태 보고가 시의회에서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밝혀진 바로는 먼 나라에서 온 이 필리핀 이주 여성 가사 노동자들이 굉장히 전문적인 케어 키퍼로서 뭔가 자격증을 따고 온 사람들이어서 굉장히 학력도 높고 또 전문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파견된 집들은 이주 여성에게 아이 케어나 그 환자 케어만 맡긴 게 아니라 허드렛 집안일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가사 노동을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주 업무랑 상관없는 일들을 요구받았고 또 한 곳에서 계속 고용된 상태가 아니라 파견처럼 그 배달앱처럼 아시죠? 파견앱에 의해서 이제 일자리가 이렇게 주어지면 강남으로 갔다가 강북으로 갔다가를 반복해야 하는 그 일상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강남에 뭐 서초동에서 이러다 갑자기 노원구로 가라 이러면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고 또 그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고 이동하는 거리는 근무 시간에 포함되지 않아서 사실 이들이 제대로 된 최저임금도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고생하다가 이제 끝내 돌아가게 됐고 가사 노동자 도입에 지금 같은 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주민의 일터 속에서 얼마나 많은 폭력이 일어나고 또 얼마나 많은 괴롭힘이 일어나는지 잘 모를 겁니다. 외국인들이 직장 내 괴롭힘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문제를 언제까지 방관할 것인가 라고 해서 용인의 이주민과 관련한 활동하시는 우리 고기복 대표께서 쓰신 칼럼입니다. 피멍들게 맞고 응급실 갔다 왔는데 당장 일어나는 사장 대한민국 고용 허가자의 민나 아무도 그 목소리에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일하다 보면 응급실에 누군가 오겠죠. 그 응급실에 오는 이주 노동자들 중에는 고용주에게 맞아서 또는 동료에게 폭행을 당해서 때로는 이유 없는 폭행에 시달려서 오기도 할 겁니다. 제가 만났던 이주 노동자는 미나리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얘가 도망가려고 한다는 그 의심만으로 이 친구를 책상 모서리에 박아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도망가려는 의지가 1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단지 자기는 휴일이어서 쉬는 날이니까 친구를 만나러 가고 싶었을 뿐인데도 의심을 받아서 그런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당하는 이주 노동자들을 현장에서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돌봄 인력이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리고 많은 여성들은 이제 가사노동에 대해서 왜 우리만 책임져야 돼? 나는 너무 힘들어. 그리고 남편과 같이 나는 똑같이 일을 해도 왜 내가 가사노동을 다 전담해야지? 라는 이야기로 갈등이 있죠. 그래서 양성평등 간의 시대에서 이게 맞지 않는 가사노동 전담을 여전히 전가시키는 한국 사회의 이 모순적인 상황에서
그러면 여성들의 불만을 잠재우자 해서 부른 게 필리핀 이주 여성 가사 노동자였잖아요. 그런데 고용하자고 드니 돈이 너무나 많이 드는 비용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중산층 이상의 여성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거였는데, 실제 요양보호사로서 외국인들 중 중국 동포들이 압도적으로 지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 왔는데 이것을 조금 더 늘리겠다, 뭐 이런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나라에서 쌍값에 쓸 수 있으니 우리도 한번 이들을 고용해서 쌍값에 쓰면 어떻겠냐 이러면서, 누구도 이런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는데 우리 좀 이주 노동자에게 좀 전가해보자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한국 사회의 돌봄 인력의 부족의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이고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은 부족해 보입니다. 과연 외국인이 외용보호사 쓰는 것이 정부가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해결책인지, 아니면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돌봄 노동에 대한 가치절하, 또는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이 일하거나 중년 이상의 여성들이 일함으로써 뭔가 이것을 허드렛 일이고 굉장히 전문적이지 못한 일들로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면서 어떻게 구조를 바꿔야만 우리가 돌봄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도 필요해 보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미등록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비의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주민 영유아 관련해서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희망의 친구라고 하는 이주민 건강협회에서 이러한 지원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이주민 단체들이 기금을 모아서 해결하고 있는 곳입니다. 관련해서 이렇게 미등록 이주 아동이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때, 특히 어릴 때 의료 비용이 많이 증가되잖아요. 저도 아이를 키워보니까 어릴 때 유독 감기도 많이 걸리고 배탈도 많이 나고 고열에 시달리기도 하고, 학교 들어가기까지 병원 갈 일이 너무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되게 필요하고, 그것을 또 도와주고 있는 기관도 민간에서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의하면 모든 이주민의 자녀, 등록과 미등록과 상관없이 아동이 선정하는 동안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교육권이라든지 건강권이라든지 사회권이라든지 자유권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권리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라는 게 유엔의 협약입니다. 우리는 협약은 했지만 그것에 관련한 밑받침이 될 만한 제도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아동들을 사각지대에 놓아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이주민을 지원하는 민간단체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등록일 경우에 신분이 노출돼서 단속에 걸려서 추방될 위험이 있으니까 특히나 혼자 살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이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민간들이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몽골에서 왔습니다. 엄마가 노동자로 오면서 이 아이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엄마가 미등록이 되자 아이도 미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미등록 상태로 성장을 하다가 한시적으로 이 친구의 비자를 한국사에서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꿉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오래 성장해온 미등록 이주 아동들을 위한 체류 자격이 부여될 때 이 친구가 대학을 가게 되고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취업을 하자니 지역에서 요구하는 일을 할 경우에 주어지는 안정된 비자가 있어서 그것을 택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D-10-1이라고 하는 비자 타입이죠. 그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의 연구 부서였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하고 막 이랬겠죠. 그런데 그 테스트를 하다가 기계에 끼어서 사망했습니다. 그 나이가 30이 좀 넘었습니다. 한국에 어릴 때 와서 성장하면서 한국에 속한 아이이고 싶었고, 또 한국말을 굉장히 잘했고, 학교 성적도 우수했고, 끝나고 취업을 함으로써 뭔가 이제 한국에서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희망으로 살았던 이 청년은 자기 목숨을 자기가 찾은 일터에서 잃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미등록 상태의 어떤 청년들이 한국에서 한시적으로 부여된
비자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조건은 대학을 가야 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또다시 사각지대로 밀려나겠죠. 그리고 또 한국 사회에는 많은 난민들이 들어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전 세계의 난민의 비율에 비하면 많지 않습니다. 한국은 난민 인정률이 굉장히 낮은 나라입니다. 전체 난민 신청자의 3% 정도밖에 인정을 하지 않고 있고 그 숫자도 미미합니다. 간신히 난민 신청을 통해 난민 인정자가 되면 너무나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주거와 의료와 그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인도적 체류지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비 관련해서 비용이 굉장히 크고 또 그 의료비와 관련해서 내가 병원에 가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그 환자로서 권리가 잘 없어서 통역의 문제도 있지만 의료 진료에서 사각지대로 놓이게 되는 그런 현재 상황입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유엔 난민 기구와 또 이주민 관련 특히 난민 지원 관련 단체들이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가가 나서지 않을 때 민간에 기대고 인권단체들이 나서야만 해결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을지가 참 고민인 상황입니다. 현실에 나가시면 여러분들은 매일 일상에서 마주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큰 병원에서 일하면 큰 병원에서 일하는 대로, 또 작은 병원에서 일하면 작은 병원에서 일하는 대로, 물론 뭐 한 번도 안 마주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제는 그러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병원이 오히려 지금 의료의 공백을 만들어내면서 사실 병원을 선택할 여지가 없을 때 몰리게 마련이고 또 지역에는 특히나 어렵기 때문에 이주민이 노동 현장을 메우고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경주에 갔다 왔는데 경주만 해도요.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서 경주 놀러 와서 밥 먹으려고 하면 거의 베트남 분들이 서빙하고 베트남 분들이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공장에도 또 굉장히 많은 이주민들이 있습니다. 지역에 갈수록 더 훨씬 대면하기가 쉬운 사람들이 이주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그냥 의료원에서 뭐 의료 처치만 하면 되지 내가 뭐 그런 것 같지 않아야 돼 라고 하지 마시고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 이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곳에서 자기 목숨의 위협 속에서 일을 하고 있고 또는 결혼 이민자로서 한국에서 살아가지만 가정폭력에 시달리거나 또는 자신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돈 때문에 병원을 꺼리다가 큰 병을 키우거나 이런 사례들이 종종 너무나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많이 좀 이야기를 나눠주시고 또 병원에 왔을 때 좀 더 관심을 신경 써주시고 또 관련해서 병원에서 해결하지 못할 때 내가 어떠한 인권단체들이나 또는 의료지원기관들과 연결할 수 있을지 그런 정보들을 꼼꼼히 챙겨두는 것도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